설이나 우리 설인이 맞지? 아내가 쓰러진 날 응급실 유리창 너머에서 장현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수술복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엔 28년 전 그가 잃어버린 4살 딸에게 직접 만들어줬던 은빛 팔찌가 걸려 있었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현도는 몰랐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세상은 이미 거대한 거짓과 악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그 규칙적이던 소리가 갑자기 길게 늘어지며 경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 정화가 침대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수술복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줄 충전. 다들 떨어지세요. 번쩍 하얀 섬광이 터지고 정화의 몸이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28년 전 그날처럼 그때였습니다. 여의사가 제세동기를 내려놓으며 팔을 뻗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은색 팔찌,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팔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만 혼자 28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제 차 안에서 밤을 샜습니다.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28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살 하은이가 은색 팔찌를 차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제가 직접 만들어준 그 팔찌를 차고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제 응급실에서 제 아내를 담당하신 여의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설인 선생님 말씀이시죠? 응급의학과 설인 선생님이세요. 설인. 하은이가 아니라 설인. 혹시 나이가 어떻게? 32살이세요. 아,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은. 32살. 계산이 맞았습니다. 하은이가 사라졌을 때 4살이었으니까. 지금 32살이면 정확히 28년 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설조사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저 장현도입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조사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흘 후 작은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거기에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인여 32세. 현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8년 전 보육원에서 발견되어 입양.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특이사항 출생 기록 없음. 출생 기록 없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던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앉아 설인 선생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그녀가 자판기 앞에 섰을 때 저도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커피 드시려고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 정화의 눈매와 제 코, 그리고 정화 어머니의 인매,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유정아 씨.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은이가 케이크를 받았을 때 짓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팔찌 참 예쁘네요. 순간 그녀의 손이 팔찌로 갔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양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육원에서 발견됐을 때 이것만 차고 있었다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육원에서요? 네. 저 입양하거든요. 4살 때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4살. 혹시 어느 보육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북구에 있던 햇살 보육원이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햇살 보육원.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28년 전 경찰이 수색했던 바로 그 보육원. 당시에는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던 곳. 그녀가 커피를 뽑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환자분 상태 계속 지켜볼게요. 선생님.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네.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비용은 다 부담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제 딸이 떠올라서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건드려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화의 병실 청소를 담당하는 분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서린 선생님이 쓴 컵이나 머리카락 하나만 구해달라고. 물론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 딸을 찾는 겁니다. 28년을 찾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이틀 후 작은 비닐봉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서린 선생님이 마신 물병. 저는 곧바로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화와 제 샘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정화는 계속 입원 중이었고 서린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은이니? 정말 내 딸이니? 그리고 마침내 8회째 되는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파일,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론 부분에 딱 한 줄의 문장. 부녀관계 일치율 99.9%.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년. 28년을 찾아 헤맨 제 딸. 죽은 줄만 알았던 제 하은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되어, 제 아내를 살려낸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28년을 함께하지 못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왜 하은이가 보육원에 있었는지,
누가 하은이를 거기 버렸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28년 전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사무실에 앉아 국제건축 공모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의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겨우 독립해서 사무실을 차린 지 3년째, 이번 공모전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아빠, 오늘 벚꽃 보러 가기로 했잖아. 4살 하은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머리띠까지 했습니다. 오늘이 하은이의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금 중요한 거 그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는 맨날 조금만이야. 하은이가 볼을 빵긋 내밀었습니다. 정화가 부엌에서 나와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아, 아빠 일 끝나면 가자. 응? 엄마가 케이크부터 만들게. 싫어.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이었습니다. 미스터 장, 도면 제출 기한을 이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 공모전에 당선되면 1억 원의 상금과 함께 싱가포르 신도시 설계권을 얻게 됩니다. 제 건축 사무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가자. 응?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럼 엄마랑만 갈게. 근데 아빠, 이것만 차고 가면 안 돼? 하은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은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꽃무늬를 새기고 하은이의 이름 이니셜 H를 각인했습니다. 그래, 차고 가. 우리 하은이 예쁘게. 제가 직접 하은이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하은이가 팔을 들어 팔찌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본 마지막 하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가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번만은 같이 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정화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5시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하은이가 없어졌어. 뭐? 호수공원에서 풍선 사러 갔다 왔는데 벤치에 없어. 어디에도 없어. 저는 도면을 집어던지고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있습니까? 한 분이 검은색 SUV를 봤다고 합니다. 차에 아이를 태우는 걸 봤다고. 번호판은요?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CCTV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공원 입구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호수 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검은 차였어. 큰 차. SUV 같은 거. 남자가 아이를 안고 탔어. 아이가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어. 남자 얼굴은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 근데 차에 뭔가 로고 같은 게 있었어.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실종 신고가 났고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4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밤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민성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왔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성북구 햇살 보육원을 아십니까? 아니요. 왜요? 그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입양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외로. 그게 하은이랑 무슨 관계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 이사장 차가 검은색 SUV입니다. 십자가 로고가 있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하지만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먼저 조사를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입양됐고 기록도 완벽합니다. 그럼 제 딸은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저는 공모전에서 떨어졌고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점점 약해졌고 심장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건축 자문 회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화의 치료비도 필요했고, 하지만 매년 하은이의 생일과 실종일에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딸 하은이를 찾습니다. 은색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면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매년 광고를 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은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광고를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제 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28년 전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사무실에 앉아 국제건축 공모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의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겨우 독립해서 사무실을 차린 지 3년째, 이번 공모전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아빠, 오늘 벚꽃 보러 가기로 했잖아. 4살 하은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머리띠까지 했습니다. 오늘이 하은이의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지금 중요한 거 그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는 맨날 조금만이야. 하은이가 볼을 빵긋 내밀었습니다. 정화가 부엌에서 나와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아, 아빠 일 끝나면 가자. 응? 엄마가 케이크부터 만들게. 싫어.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이었습니다. 미스터 장, 도면 제출 기한을 이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이틀 안에 모든 걸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 공모전에 당선되면 1억 원의 상금과 함께 싱가포르 신도시 설계권을 얻게 됩니다. 제 건축 사무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가자.
응?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럼 엄마랑만 갈게. 근데 아빠, 이것만 차고 가면 안 돼? 하은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은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꽃무늬를 새기고 하은이의 이름 이니셜 H를 각인했습니다. 그래, 차고 가. 우리 하은이 예쁘게. 제가 직접 하은이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하은이가 팔을 들어 팔찌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본 마지막 하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화가 제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번만은 같이 가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정화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5시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하은이가 없어졌어. 뭐? 호수공원에서 풍선 사러 갔다 왔는데 벤치에 없어. 어디에도 없어. 저는 도면을 집어던지고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정화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경찰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 있습니까? 한 분이 검은색 SUV를 봤다고 합니다. 차에 아이를 태우는 걸 봤다고. 번호판은요?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CCTV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공원 입구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호수 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70대 할머니였는데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검은 차였어. 큰 차. SUV 같은 거. 남자가 아이를 안고 탔어. 아이가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들었어. 남자 얼굴은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거든. 근데 차에 뭔가 로고 같은 게 있었어. 십자가 같기도 하고.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 실종 신고가 났고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저는 4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밤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민성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왔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성북구 햇살 보육원을 아십니까? 아니요. 왜요? 그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입양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외로. 그게 하은이랑 무슨 관계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 이사장 차가 검은색 SUV입니다. 십자가 로고가 있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봅시다. 하지만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먼저 조사를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입양됐고 기록도 완벽합니다. 그럼 제 딸은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3년. 저는 공모전에서 떨어졌고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점점 약해졌고 심장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작은 건축 자문 회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화의 치료비도 필요했고, 하지만 매년 하은이의 생일과 실종일에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딸 하은이를 찾습니다. 은색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으면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매년 광고를 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은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광고를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제 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정화의 병실로 갔습니다. 밤 11시 정화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심장병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항상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잠 안 자요? 정화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28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하은이를 찾았어.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린 선생님, 여기 담당 의사. 그 사람이 하은이야. 유전자 검사했어. 99.9% 일치해.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경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은이가 살아있어요? 조용히 해요. 심장에 무리 가요. 하지만 정화는 제 손을 꽉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당장 말해줘야죠.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심박수가 갑자기.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래요. 간호사가 정화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정화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왜 하은이가 보육원에 있었는지부터 알아내야 해. 누가 우리 딸을 데려갔는지, 그리고 왜 입양 명단에도 없었는지.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찾아내요. 반드시. 그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햇살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15년 전에 문을 닫았고 건물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보육원을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를 수소문했습니다. 3일 만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강원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현도라고 합니다. 28년 전 햇살 보육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딸이 그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4살 때 은팔찌를 차고 있던 아이요. 또다시 침묵.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찾아뵙겠습니다. 꼭 말씀 들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강원도로 갔습니다. 4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허름한 단층집. 문을 두드리자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장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거실에 앉자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놓다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 보육원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이 정민우라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지만 뒤로는 아이들을 팔았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팔았다니요? 해외 입양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실제로는 장기 밀매였어요.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건강한 아이들의 장기를 팔았던 거예요. 콩팥 하나, 간 일부, 심지어 각막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제 딸도. 아니에요. 그 아이는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몰래 다른 보육원으로 옮겼거든요. 4살짜리 여자아이 은팔찌를 차고 있던. 명단에 올라온 다음 날 밤 제가 몰래 데리고 나와서 정상적인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랑 비슷한 나이였죠. 더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양심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 딸은.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못 구했어요. 15명. 제가 일하는 동안 15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꿈에 나와요. 매일 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보육원 문 닫고 증거 다 없애고 잠적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류도 다 불태웠고 아이들 기록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은 알아요. 이도헌. 지금 병원 이사장이래요. 국립대병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설인이, 아니 하은이가 일하는 바로 그 병원. 그리고 정아가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 국립대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병원 이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20층 최고층에 위치한 넓은 공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입원 중인데 병원 시설에 대해 이사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런 건 원무과나 고객센터에. 이도헌 이사장님 아버지가 정민우 씨 맞습니까?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꼭 뵙겠습니다. 28년 전 햇살 보육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비서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뭔가 속삭이는 소리. 잠시 후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급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도헌, 정민우의 아들. 햇살 보육원이라고 하셨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 아닙니까? 이도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거짓말 마세요. 강원도에 살고 계신 김순자 씨가 모든 걸 증언했습네 그 할망구가 뭘 안다고?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 믿으시나?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네 아버지가 아이들 장기를 팔아넘겼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 딸도 거기 있었어요. 이도헌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맞죠? 제가 조사 좀 했습니다. 28년 전 딸을 잃으신 불쌍한 아버지.
그런데 말이죠. 증거도 없는 헛소리로 명예훼손하시면 고소당합니다. 제 딸이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합니다. 서린 선생님, 당신네 아버지가 납치했던 바로 그 아이예요. 이도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린? 응급의학과 서린 말입니까?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 일치. 제 딸이 맞아요. 이도원이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실 건가요? 28년 전 일을요? 공소시효도 다 지났는데 제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살인죄. 당신네 아버지가 죽인 아이들 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 이도원이 책상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내보내드려. 다시는 이사장실에 못 오게. 경비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 짓 세상에 다 알릴 겁니다. 반드시. 복도로 쫓겨난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현도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윤태준입니다. 예전에 이 병원 외과 의사였습니다. 예전에요? 3년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의료사고 누명을 썼거든요. 이도원 그 인간이 조작한 겁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조작을 했죠? 제가 병원의 비리를 알아차렸으니까요. 불법 장기 이식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태준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로 가시죠. 여기선 위험합니다. 우리는 병원 밖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태준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상 확실합니다. 화면에는 수술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뇌사 환자들의 장기 적출 기록.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환자는 뇌사 판정받기 3일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뇌사 판정. 그리고 하루 만에 장기 적출. 의심스럽긴 한데 이것만으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27건.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갑작스러운 뇌사, 빠른 장기 적출, 그리고 VIP 환자들의 긴급 이식 수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병원 내부 서버에 접근해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기록이 있어요. 삭제된 차트, 숨겨진 수술 기록, 동거래 내역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나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사람 데리고 갈게. 1시간 후 우리는 병원 근처 허름한 원룸에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세라. 이도원의 비서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괴물처럼 보여요. 이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에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이사장실 컴퓨터 비밀번호를 압니다. 그리고 서버실 출입 카드도 복사했어요.
세라가 가방에서 USB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사장님이 해외 학회 참석으로 사흘간 비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저는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성공하고 나서요. 들키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금요일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저와 태준, 그리고 세라는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의 직원증으로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CCTV는 제가 미리 조작했어요. 20분간 녹화가 멈춥니다. 그 안에 끝내야 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형광등이 우리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감옥행이죠. 세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앞 세라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더니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요. 태준이 이사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30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세라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이도원 아들 생일이에요. 이 자식, 비밀번호도 제대로 관리 안 해요. 접속 성공. 내부 서버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밀 폴더. 프로젝트 H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기록, 환자 차트,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들, 장기가 적출된 모습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태준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해외 계좌로 송금된 거액들. 적게는 5억, 많게는 30억까지. 장기값입니다. 중국, 중동, 러시아.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찾아오죠. 신장 한 개에 10억, 간 일부에 20억.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0%, 20%,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50%, 70%,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와요?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고 저도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라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깜짝이야. 김 과장님, 이사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는 서류가 있어서요. 월요일 이사회 자료인데 집에 두고 오신 것 같대요. 그래도 혼자 야근하시면 위험한데 연락이라도 하시지. 죄송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어요. 경비원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경비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가 커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문 좀 닫아드릴까요? 바람이 들어오네요. 아, 제가 할게요. 세라가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경비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저는 순찰 계속할게요. 다 끝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나갈 때 확인하게. 네,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85%, 90%, 제발, 제발, 98%, 완료. USB를 뽑는 순간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이사장실로 들어간 게 확실합니까? 이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비서와 2명의 남자. 10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세라, 그년이 배신했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태준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20층 외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거기로 내려가라고요? 떨어지면 죽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서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도원과 경비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도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이 의자를 집어던져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는 세라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뛰었습니다. USB는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지상이 까마득했습니다. 내려가요. 빨리.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철제 계단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위에서 이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 절대 놓치지 마. 죽여도 좋으니까 USB만 가져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철제가 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해요. 여기 녹슬었어요. 15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세라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명과 함께 몸이 기울었습니다. 으악! 저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라가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발. 걱정 마요. 내가 있어요. 팔에 힘을 주어 세라를 끌어올렸습니다. 10층, 5층.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마침내 1층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로 태준의 차까지 뛰었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태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번, 2번,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제발, 제발. 3번째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경비원 하나가 차 보닛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경비원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성공했어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장현도 씨입니까? 환자 유정아 씨 보호자. 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정화가 위험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도원이 걱정 마세요. 경찰에 연락했어요. 지금쯤 도착했을 겁니다. 어서 가세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화야, 제발 버텨줘. 조금만 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술복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췄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딸을 찾았는데 아내까지 잃을 순 없어요. 설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설인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화가 보였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됐습니다. 충전, 다들 떨어지세요. 번쩍, 정화의 몸이 침대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심장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250, 번쩍, 또 한 번.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화야, 안 돼, 안 돼.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요. 심장이 너무 약해졌어요. 박출률이 20%밖에 안 돼요. 정상인이 50에서 70%인데 언제 다시 멈출지 모릅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운이 좋으면 2달. 설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어머니를, 환자분을. 그녀가 어머니라고 말하려다가 환자분이라고 고쳤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이. 네, 무슨. 선생님은 제 딸입니다. 28년 전 잃어버린 제 딸 하은이에요.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당신과 저, 그리고 정화의 DNA. 부녀관계 일치율 99.9%. 설인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읽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 병원 이사장 이도원, 그 아버지 정민우가 당신을 납치했어요. 28년 전 호수공원에서 장기 밀매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당신을 구해냈어요. 다른 보육원으로 몰래 보냈고 거기서 입양된 거예요. 설인이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인생은 뭐였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을 키운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다만 시작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설인이에요? 하은이에요? 둘 다예요. 당신은 설인이고 하은이에요. 두 가족의 사랑을 받은 행운아예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원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현도, 이 자식, 내가 날. 이도원 씨, 조용히 하세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됩니다. 형사가 경고했습니다. 장현도 씨 체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증언 받으러 왔습니다.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윤태준 씨와 강세라 씨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 안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더군요. 이도헌과 그 아버지 정민우가 지난 30년간 저지른 범죄들, 아동납치, 장기 밀매, 살인방조. 이도헌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내가 반드시 끝났어요. 당신네 가족이 저지른 죄, 이제 다 갚을 시간입니다. 28년 전 제 딸을 납치한 것부터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까지 전부. 이도헌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28년. 28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설인도 함께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와 딸의 눈물이 복도에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화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설이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정화야, 괜찮아?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제 옆에 선 설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아, 우리 하은이. 설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내가 내 뱃속에 있었어. 10달을. 내가 태어났을 때 첫 울음소리를.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을. 다 기억해. 정화가 손을 뻗었습니다. 설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단 30초 풍선 사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아니에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네요. 엄마 아빠가 저를 찾고 계셨던 거죠. 28년 동안.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일마다 실종일마다 신문에 광고를 냈어. 은팔찌를 찬 아이를 찾는다고. 설인이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였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작은 꽃무늬를 새기고 내 이니셜 H를 각인했지. 하은이의 H. 설인이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8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유일한 연결고리.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설인이 처음으로 정화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 진정하세요. 심장에 무리 가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28년 만에. 설인이 정화를 꼭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기계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설인의 양부모님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도입니다.
네, 서린이한테 들었어요. 친아버지시라고.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딸을, 하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서린이는 우리 딸이니까요.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딸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도 딸의 삶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양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린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두 쌍의 부모님한테서 사랑받는 거라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놓쳤던 28년을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국립대병원 불법 장기이식 적발, 이도원 이사장 구속, 30년간 지속된 조직적 범죄, 희생자 최소 50명 추정, 28년 전 아동 납치 사건도 연루, 기적의 재회,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태준과 세라는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큰 상을 받았고 태준은 의사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세라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 달 후 정화의 심장이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머니한테 제 심장을 드릴 수 있나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저는 건강해요. 어머니는 죽어가고 계세요. 너도 죽는다는 얘기야. 심장은 하나뿐이야.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잖아요. 간도 일부만. 심장은 달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미안해. 소리 질러서. 하지만 너를 다시 잃을 순 없어. 28년 만에 찾았는데. 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증자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기적처럼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혈액형도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합니다. 정화의 심장 이식 수술이 잡혔습니다. 서린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살릴 거예요. 반드시. 수술 당일 저는 수술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린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8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새 심장이 잘 적응했고 건강이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벚꽃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 정화, 서린,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6명의 가족이었습니다. 하은아, 아니 서린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정화가 물었습니다. 둘 다요. 저는 하은이기도 하고 서린이기도 하니까요. 두 가족의 딸이니까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2배로 사랑받는 아이야.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28년 전 정아와 하은이가 이 벚꽃을 보러 가다가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벚꽃 아래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왜 함께 안 갔어요? 만약 함께 갔다면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었어. 국제 건축 공모전 도면을 그려야 했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요? 떨어졌어. 당연히 떨어졌지. 내가 사라진 후에 일 같은 건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내가 함께 갔다면 너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더라. 이제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설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두 분도 오셨네요. 앉으세요. 우리는 벚꽃 아래서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이도원 재판 소식 들으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무기징역 확정됐다고요? 네.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그리고 정민우도 해외에서 체포됐대요.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끝난 거군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세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해요. 다음 달에. 정말요? 축하합니다.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비극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장 선생님 가족이 없었다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꼭 결혼식에 오세요. 물론이죠. 벚꽃잎이 더 많이 날렸습니다. 설인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28년 전에도 이렇게 벚꽃이 날렸겠죠? 그래. 내가 아빠 벚꽃 케이크 먹자고 했었어. 이번에는 함께 먹어요. 벚꽃 케이크? 정아가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벚꽃 장식이 된 케이크였습니다. 준비했어. 오늘을 위해서.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6명, 아니 8명의 가족이 28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생일 파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건축일 다시 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야. 일은 충분히 했어. 저도 병원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왜? 너는 훌륭한 의사잖아. 이 병원에 너무 나쁜 기억이 많아요. 차라리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환자를 위하는 곳에서. 좋은 생각이야.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로 와. 거기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셔서 후임을 찾고 있어. 정말요? 그래. 작은 병원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 너 같은 의사가 필요한 곳이야. 설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은이로서가 아니라 설인으로서. 두 가족의 사랑을 받은 설인으로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벚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정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 버텨줘서. 설인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찾아주셔서. 양부모님도 손을 얹었습니다. 6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가족의 손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설이는 정말 동네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젊지만 실력 있고 따뜻한 의사라고. 1년 후 설이는 태준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었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2년 후 결혼했습니다. 저와 정화 그리고 양부모님이 모두 주례를 섰습니다. 4명의 부모가 딸을 축복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3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설이는 아이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 하은이가 사라졌지만 두 번째 하은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28년 전 안아주지 못했던 딸. 이제는 그 딸의 딸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건강을 되찾았고 매일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했습니다. 작은 하은이는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28년 전 시작된 비극을 기억하고 지금의 행복을 감사하기 위해 어느 날 5살이 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년 벚꽃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래. 슬플 때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행복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저도 커서 행복하면 울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날 거야. 하은이가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벚꽃잎을 잡으려고 설인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8년 전 저도 저랬겠죠? 그래. 똑같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